정약용은 벼슬길에서 물러난 뒤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무게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 줄 아는 데서 나온다고. 그대들은 관계가 어긋날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색한 공기를 풀기 위해 먼저 웃어본 적은 없으셨는지요?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입꼬리를 올린 적은 없으셨는지요?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웃으면서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더 거리낌 없이 구는 것을 느낀 적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웃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웃음이 관계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이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갈등을 사전에 막아주며 두루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남게 해준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웃음에는 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올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웃느냐, 웃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앞쪽에 있는 무언가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오랜 세월 사람을 살피며 전혀 다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28배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나아갔을 때에도 그러하였고, 곡산 부사로 고을을 탔을 때에도, 암행어사로 각지를 돌 때에도, 그리고 마침내 유배지에 내려간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먼저 웃고 무슨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불편한 언사조차 미소로 받아 넘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였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배려였고 미움을 사지 않으려는 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그 마음과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웃음을 고마워하기보다 편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편하게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대해도 된다는 뜻과 멀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쉽게 얹었고 말을 함부로 건넸으며 의견을 내어도 흘려듣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애써 웃었던 사람은 정작 그 웃음 때문에 관계 안에서 낮은 자리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광경을 처음 보았을 때 이해하였다고 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왜 가볍게 여겨지는가? 잘 맞추는 사람이 왜 존중받지 못하는가? 그 물음을 한참 품은 뒤에야 비로소 하나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웃음보다 먼저 갖추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도 아니었고 지위도 아니었으며 말솜씨도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흔들려도 상대의 태도가 달라져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기준이라 불렀습니다. 기준이 서 있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저절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에 가면 그대들도 그 기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은 지금 열어두겠습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의 웃음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눈치 빠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어른들의 표정을 잘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미간이 좁아지면 말을 줄였고 어머니의 한숨이 길어지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학당에 다닐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습관은 그대로 또래 관계에 옮겨졌습니다. 누가 불쾌한 말을 해도 웃었고 자기 몫이 줄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착한 성품이 아니라 오래 익힌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이 곡산 부사로 있을 당시 관아의 아전들 가운데 이런 부류를 여럿 보았습니다. 그는 관아 안의 관계를 유심히 살폈는데 거기서 하나의 흐름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준 없이 웃는 사람에게는 주변이 점점 거리낌 없이 굴었고 과한 부탁도 쉽게 얹혔으며 그의 의견은 가벼이 취급되었습니다. 반면 말은 적으나 표정에 기준이 드러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을 건네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연히 그렇게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웃음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존중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상대의 웃음을 보고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 웃음이 어떤 상황에서든 나오는 것임을 감지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에도 웃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가는구나. 그렇다면 조금 더 편하게 대해도 되겠구나. 이것은 의식적인 계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대의 반응폭을 읽고 그 폭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조정합니다. 기준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준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허용하는 만큼 편하게 대할 뿐입니다. 허용에서는 한번 그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관계의 구조로 굳어집니다. 그때 가서 불편함을 드러내면 상대는 오히려 당황합니다. 전에는 괜찮았으면서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무례가 쌓인 뒤에 기준을 세우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바닥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 구조를 관아에서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로 각 고을을 돌 때에도, 정조의 곁에서 조정을 살필 때에도, 유배지의 크고 작은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흐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웃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사람은 정작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준이 서 있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저절로 말을 가려하였고, 기준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가릴 이유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 차이는 성품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첫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관계의 첫 순간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이후 그 관계의 구조 전체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나를 스친 것은 칼날이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도 상처가 남더이다. 정약용이 유배 초기의 버색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무례한 말에는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대놓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만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농담처럼 포장되어 있거나 걱정하는 척 건네지거나 칭찬인 듯하면서 끝이 비틀린 말도 있습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에 가시가 들어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맞았는지조차 바로 알아채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국이 남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맞받아쳐서 분위기를 날카롭게 만들거나 웃어 넘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후자를 택합니다. 작은 일로 관계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긁고 넘어가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조정에서 정약용을 향한 공격은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회적인 비난이었고 곧 직접적인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신하를 향해 그동안 속으로 불만을 품었던 이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약용은 반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로 맞서지 않았지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상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말은 내가 받아들일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웃어 넘긴다는 것은 겉으로는 관계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에게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 이 정도는 허용된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한번 허용된 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선을 조금 더 밀어봅니다.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리를 내놓을 때마다 가볍게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또 이거야. 혹은 내 어머니는 이건 이렇게 하던데. 아내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사소한 말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범위가 조금씩 넓어졌고 요리에서 살림 전반으로, 살림에서 아이 교육으로 번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같은 말 앞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식탁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났던 것입니다. 웃지 않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분노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보다 먼저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의 표정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상대는 그 표정에서 이미 선을 읽습니다. 정약용이 조정에서 침묵으로 자리를 지킨 것도 그 아내가 식탁에서 웃음을 거둔 것도 같은 결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태도가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말이 긴 말보다 멀리 갑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편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수백 통의 서신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에는 수십 줄에 걸친 훈계도 있었고 한두 줄로 끝나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훗날 아들들이 오래 기억한 것은 긴 글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 곁의 사람도 흔들린다. 그 문장 하나가 어떤 장문의 설교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긴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리 있게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짧고 조용하되 흔들리지 않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긴 말은 상대에게 해석의 여지를 줍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 안에서 빠져나갈 틈을 찾습니다. 변명할 구석, 반박할 구석, 화제를 돌릴 구석이 생깁니다.
그러나 짧고 분명한 말은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긴장시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면 상대도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그러면 대화는 공격과 방어의 되풀이가 됩니다.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기준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멈추게 합니다. 차분한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눈빛, 덧붙이지 않는 절제. 그 조합 앞에서 상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반박할 감정이 건너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없으므로 싸움이 되지 않고 싸움이 되지 않으므로 기준만 남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법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임마다 상대의 직업을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지만 같은 말이 서너 차례 반복되자 당사자의 어깨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농담은 나에게 편치 않다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왜 불편한지 설명하지 않았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며 눈치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의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지만 이후 그 농담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기준이 보이는 관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 조심이 불편함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양쪽 모두 알게 됩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이 원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칭찬할 때도 꾸짖을 때도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이면 족하였습니다. 그 한 줄에 흔들림이 없었기에 제자들은 그 말을 가볍게 흘리지 못하였습니다. 제자 황상이 훗날 스승의 가르침을 회고하며 가장 자주 떠올린 것도 긴 강론이 아니라 짧은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말의 무게는 길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서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옵니다. 세상에는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도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오는 사람, 기준을 보여주었는데도 그것을 흘려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시 두 갈래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더 강하게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는가? 정약용은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상대에게 끌려가는 방식이라 하였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의 태도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고 참는 것은 상대의 태도를 내가 허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중심은 상대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내가 흔들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센 말도 더 깊은 인내도 아닙니다. 거리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 마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7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등을 돌렸던 이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 가까이 있다가 유배 소식에 사라졌던 이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거리를 조절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자리를 줄였고 말을 나누는 깊이를 낮추었으며 기대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보복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반응을 줄인다는 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무시도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온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반응이 돌아올 때 그 관계가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반응이 줄어들면 상대는 비로소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내가 무언가 지나쳤구나.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태도가 이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상대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박할 수도, 무시할 수도,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해석의 여지가 좁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팀 안에서 동료의 성과를 자신의 것처럼 보고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처음에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말하고는 다음번에 다시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동료와의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협업의 깊이를 낮추었으며 필요한 것만 사무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웃으며 넘기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동료도 주변 사람들도 그 거리의 의미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말보다 태도가 정확하였던 것입니다. 관계에는 온도가 있고 그 온도는 말보다 태도로 전해집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억지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낮추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반응을 거두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은 그 거리 조절마저도 감정 없이 해냅니다. 격해지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이 편안한 거리를 찾아갈 뿐입니다. 그 고요한 거리 앞에서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무례한 말 앞에서 웃지 않는 것, 짧고 분명한 말로 기준을 세우는 것, 반응을 줄이고 태도로 거리를 조절하는 것. 얼핏 보면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3가지는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웃지 않는 것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마디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응을 줄이는 것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3가지 모두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설계할 당시 그의 나이 31였습니다. 조정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젊은 학자가 그토록 큰 공사의 핵심 설계를 맡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있었고, 서양의 기술을 응용한 거중기 같은 새로운 방식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시선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애쓰지도 인정을 구하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비난에 웃어 넘기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계를 묵묵히 다듬었고 공사 현장에서 결과물로 자신의 기준을 증명하였습니다. 주변이 인정한 것은 그의 말솜씨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태도였습니다. 정조가 그를 끝까지 신임한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가볍게 여겨집니다. 스스로에게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 타인도 기준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구조가 그러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과 말과 거리를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그 무게가 전해집니다. 사람은 눈치가 빠른 존재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먼저 읽어냅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상대도 그대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대가 자신의 기준을 지키면 상대도 그 기준 안에서 그대를 대하게 됩니다. 존중은 상대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여야 하고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며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해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라 여기기 쉽지만 정약용이 긴 세월 확인한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존중은 스스로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기준이 서 있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저절로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그 기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 조정에 나갔을 때 그는 사람을 대하는 일에 서툴렀다고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젊고 총명하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임금의 눈에 든다는 사실이 그를 한층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웃음을 앞세울 때와 기준을 앞세울 때 상대의 태도가 전혀 다르게 돌아온다는 것을. 웃음이 먼저 나오면 중심이 뒤로 밀렸고 중심이 먼저 서면 웃음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유배 초기 정약용은 자연히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곁에 사람이 드물었고 편지를 보낼 길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말을 아끼니 말에 무게가 생겼습니다. 반응을 아끼니 반응에 무게가 생겼습니다. 웃음을 아끼니 웃음에 무게가 생겼습니다. 유배지의 사람들은 과거 조정의 관리들과는 다른 부류였지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는 같았습니다. 무게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관계 앞에서 먼저 웃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이 관계가 어떤 성격인지를 살피기도 전에 먼저 부드러워집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먼저 나오면 중심이 뒤로 밀립니다. 편한 사람이라는 인상은 쉽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상으로 이어지기 쉽고 그것이 관계의 첫 구조로 굳어지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중심을 세우십시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의하기 전에 잠시 머뭅니다. 불편한 말에는 웃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웃으십시오. 진심으로 기쁠 때, 진심으로 편안할 때 웃습니다. 그러면 웃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언제나 웃는 사람의 웃음은 가볍습니다. 중심을 세운 뒤에 웃는 사람의 웃음은 무겁습니다. 상대는 그 차이를 설명 없이도 느낍니다. 다만 이것을 냉담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세우는 것과 벽을 쌓는 것은 다릅니다. 거리를 두는 것과 관계를 끊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 분명히 선을 긋지만 진심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따뜻함을 아끼지 않습니다. 차이는 그 따뜻함이 무분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건네는 친절은 가볍지만 기준 위에 놓인 친절은 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침을 나눈 것은 그 관계 안에 서로의 기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 황상과 이청, 윤종심 같은 이들이 스승의 곁을 끝까지 지킨 것도 편안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기준을 인정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준이 있으므로 신뢰가 있었고 신뢰가 있으므로 그 따뜻함이 진심으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제의 강가에서 이른을 바라보는 정약용은 조용히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벼슬도 정조와 함께한 꿈도 기나긴 유배의 시간도 모두 지나간 뒤였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끝까지 곁에 남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이 잘 나가던 시절에도 아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쉽게 웃지 않았고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였다고 합니다. 권세가 있을 때 먼저 웃으며 다가왔던 이들은 유배 소식에 가장 먼저 살았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대했던 이들은 관계가 흔들려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존중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은 서로가 서로의 기준을 인정하는 데서 왔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는 끝내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위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왔습니다. 스스로에게 흐트러지지 않았던 태도, 아무리 궁핍한 처지에서도 자신의 말과 감정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았던 일상의 작은 선택들. 그것이 쌓여한 사람의 무게가 되었고 그 무게가 곧 품격이 되었습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한 말 앞에서 웃지 않았던 그 한순간,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던 그 한순간, 반응을 거두고 거리를 조절했던 그 한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성품을 바꿀 필요도, 타고난 성격을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웃음보다 기준이 먼저, 반응보다 중심이 먼저, 관계보다 자신이 먼저. 그 순서를 지키는 사람이 어디서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누구 앞에서 먼저 웃고 있었습니까?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오래된 습관이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그대가 웃음을 거둔 자리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순서를 바꾸어 보십시오. 웃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자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결국 남는 것은 품격뿐입니다. 그리고 품격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